낮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 3도 높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답하는 국민의 방송 KBS 용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 너무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네. 장준하 선생님의 많이 읽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퇴관되고 난 후에도 예. 그 함석헌 선생님 시아래 네. 그쪽하고에 대한 관계를 가져가시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흰스페터 씨하고 광주를 다녀왔다. 예. 라고 확정된 사진에 함석헌 선생님하고 그 위에 민주운동가들하고 함께 지금 사진이 발견이 됐었죠. 그렇군요.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네. 장준하 선생님의 많이 읽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퀴즈는 속 인터뷰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를 기념해서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 선생의 아들 김승필 씨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당시 김사복 선생의 시국 인식이 어떠했는지 제가 질문했는데 김승필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책을 읽으면서 민주 시민의식을 길렀다. 주로 장준하 선생의 이것과 함석헌 선생의 씨알의 소리를 읽었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고 김사복 선생이 읽으면서 민주의식을 길렀다는 장준하 선생의 이것. 이것은 정기 간행물 이름입니다. 독재에 저항한 민주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이 1953년 4월에 창간한 잡지인데요. 당시 이것은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양심 세력을 대변하는 잡지였습니다. 지식인과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는데요. 1970년 당시 현실을 풍자한 김지하 시인의 오적이라는 시를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되기도 했던 이 잡지의 이름.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세 글자인데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도 김용민을 웃기는 오답 특별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언제나 항상 내 맘에 시작을 알리는 봄 누구나가 그렇듯이 좋을 테지 원하나 말야
속에 미래 또 꿈을 향한 노래 늘 멈출 수는 없어 하늘 높이 날 수 있어 이리저리 바쁜 예쁜 나비 I like 여기저기 피고 지는 꽃은 like life 모든 게 시작돼 세상이 아름다운 천지 등장에 눈을 기계들만 나는 놓지 않는 송구름 탐스러운 내기 구름 짧은 샷스 짧지만 뜨거운 여름 소금빵 비지빵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너도 나도 짧은 옷 차림에 시원한 여름 해변가의 연희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 하나 가려진 대뼈 아래 나는 겨운 나는 조용히 는 바다와 눈이 있는 그대들과는 다른 삶의 나는 오늘도 돌아가는 미신기에 의지하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언제나 도는 나의 미신 선선 한바람이 작업에 흘린 땀을 정정 알리던 어느 여름 하얀 앞치마 비바람아 날아가는 길에 내 눈물도 가져가 여름 더위 속에 지쳐 세상에 미쳐 한 번도 못 가본 저 바다 건너 해변들 모래판 그 위에 누워 내 몸을 태워 꿈을 꿔나 이루지도 못한 내 슬픈 현실 속에 소슬바람 산 넘어 부른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신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지나는 사람들도 내 옆을 스쳐 지나쳐 누군가 우수해져줄 수 있는 분위기 있는 계절에 태어난 내 자랑스러운 토너맨 책을 읽고 영화도 봐 music I like 맛있는 거 너무 좋아 drive like life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와 지금 눈앞에 스쳐가는 기계들은 굉음 속에 뻥뻥 다리 뻥뻥 불어가며 돌아가는 바퀴처럼 타는 사람들과 썰매 타는 사람들과 내매지기려면 얼마든지 좋으니까 우리 나 또다시 공장으로 또다시 언젠가 또나리 공장을 나의 눈들 위해 언젠가 펼쳐질래 꿈을 위해 세상을 향해 힘껏 모두 함께 달려봐 힘들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네, 거북이의 사계였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고요. 토요일 스페셜은 5시 5분에서 시작해서 6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5시 때 아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 접하실 분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확인해 볼까요? 속 인터뷰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네. 장준하 선생님의 사상계를 좀 많이 읽는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정답 사상계였습니다. 사상계. 이름만 들어도 이 권위가 느껴지고 또한 어목했던 시기에 민주시민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상계. 다시 한번 또 사상계의 매우 존경할 만한 그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맞추셨겠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성님, 박범계. 아, 그렇군요. 박범계는 아니고요. 사상계입니다. 김재경님,
36개. 서방심님 5골개. 정답이 어렵나요? 예, 그 사상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3386번 쓰시는 분 창비. 아, 그래요. 창작과 비평. 그것도 역시 또 한 시대를 또 함께했던, 고난의 시대를 함께했던 창작과 비평인데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대환님 보물섬. 이 보물섬이 아마 그 유경재단에서 만든 걸 거예요. 그 어깨동무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독립을 했는데 만화책 보물섬은 아니었고. 자, 우태성님 장준하 선생을 누가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풀려야 우리 민주주의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갈 듯합니다. 사상계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히셨습니다. 자, 2836번 쓰시는 분 정답은 이성계입니다. 자, 9700번 쓰시는 분 한겨레 신문. 한겨레 신문은 1988년 5월 15일에 창간이 됐죠. 아니었습니다. 자, 5002번 쓰시는 분은 월간 낚시. 네. 아니, 장준하 선생이 월간 낚시를 만드셨겠습니까? 아유, 무슨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김지일님 언제나 음악 속에 힌트가 있죠. 정답 월간 거북. 아니었습니다. 월간 사상계였는데. 예, 그리고 8141번 쓰시는 분 사상계. 저도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요 한참 부담스러웠던 책값. 아이고, 그래도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사상계 읽으셨다고요? 네. 1582번 쓰시는 분 오늘은 올바른 정답을 보내야겠네요. 사상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양심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내 삶은 하루 3끼의 밥을 벌기 위해서, 밥값을 벌기 위해서 양심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이에게. 아이고,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래요. 6627번 쓰시는 분 정답 사상계. 장준하 선생님을 웃겨보자고 아무 답이나 보낼 수는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4045번 쓰시는 분 장준하. 정답 사상계. 정의란 항상 외롭고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상계가 오늘의 정답이었고요. 그래요. 시대의 지성들이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정기 간행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위로가 됐던 시대였습니다. 예, 사상계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볼까요? 오늘 조진주 씨가 준비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측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고 당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장 씨에 대한 술 접대, 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 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원회 회부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외교 공안을 접수했다며 향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개 핵시설 중 한두 곳만 제거하기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3년 3개월 만에 방북 승인인데요. 자,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이어질까요? 꿈에도 그리던 개성공단 재가동.
이 분야에 있어서 뭐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양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네. 이사장님, 그 통일부의 이번 결정 정말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얻어낸 그런 결정입니까? 9차례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아이고, 야, 아주 뭐 우리 기업인들께서 만세 부르셨겠어요. 아유, 기업인분들의 반응이란 것은 뭐 네.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문 신청을 한 사람들이 200여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에게 방북 승인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기업들의 방북을 승인한 것은 우리 통일부고요. 예. 구체적인 방북의 규모, 방북 시기, 일정 등은 북측하고 좀 세부적으로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들어가는 거는 뭐 큰 틀에서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세부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개성공단 기업인들 반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8차례의 방북은 모두 불어되거나 유보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아니 뭐 그 내부에 자기들이 이제 투자해서 또 만들어놓은 시설들 잘 보존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보러 간다는데 그걸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성단 기업인분들의 개성단 자산점검, 설비점검은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국민기본권입니다. 안보리 제재나 제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단 기업인들의 방문을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적 한미관계라든가 재반 여건이 성숙을 보고 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신임 김현철 통일부 장관께서 부임을 하고 진짜 큰 노력 끝에 미국과의 기본 인식의 공유들을 좀 기본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현철 장관의 그 노력이 있어서 가능해진 이건 방북입니까? 네, 뭐 변화한 정세도 있겠지만은 신임 통일부 장관께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러 많은 관계기관과 협조도 하고 특히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적 이해관계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인식의 공유를 통해서 양해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이야기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말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이 그 북한의 핵실험 여기에 격분해서 개성공단 폐쇄하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엔 제재를 통해서 이렇게 개성공단이 폐쇄된 줄로 아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개성공단 폐쇄 전면 중단 결정은 미국의 제재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과정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이 다 띄인 겁니다. 자, 이사장님. 그 당시에 뭐 여러 설들이 있었어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뭐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개성농단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만은 국정농단의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한마디 말만 있었죠. NSC 상임위의 건의도 없었고 국무회의 결의도 없었고 그냥 대통령께서 그거 다 드세요. 이 말만 있었다라고만 지금 나오는데 최순실 씨라든가 국정농단의 어떤 여러 작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언이 나오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하간 간에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무지가 부른 완벽한 정책 실패.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해행위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굉장한 실패의 사례죠. 우리가 다 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말이죠.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2016년 2월 10일 닫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북측의 핵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안보리 제재가 몇 개 발동이 되죠. 그 안보리 제재 조항은 직접 개성공단을 제재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부 몇 가지 조항이 개성공단을 이전 상황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돌리는데 일부 조항들이 조금
열부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해서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뭐 당장 어떻게 개성공단 재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네. 안보리 제재 여러 조항 중에는 말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지만은 네. 북측산 섬유 봉제 제품 제한한다라든가 북측의 원유 휘발유가 들어가서 안 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네.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국한된 점에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북측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과정들이 산적한 난제로 좀 풀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북측이 올 초부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할 것을 우리 측에게 뭐 드러내놓고 또 보이지 맞습니다. 않게 이렇게 요구했고 또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압박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던 게 뭐냐면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시대가 있었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가 있었다 그랬고 9.19 평양 선언에서도 유일하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에서 합의했던 게 지난해 9.19 평양 선언에서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를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보면은 북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 평화적 관계 시금석 척도가 개성공단인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정도는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용의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는 좀 의지만 있다라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달러 박스, 돈줄, 뭐 돈만 굳이 안 들어간다라면은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많은 기대들을 불러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사장님 그렇다면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가동 재개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사들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해서 참 많은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합의이기 때문에 미국도 안보리 제재도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수로 존재하는 미국과의 기본 협의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본적인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안보리 제재 관련해서 5개의 연관 조항이 있는데 그것과 안보리 제재 조항과 개성공단의 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 설명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저는 뭐니 해도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의 가장 결정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국민들의 공단 재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본 말씀드렸다시피 개성공단은 미국의 독자 제재도 안보리 제재하고도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면은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공단의 엄청난 평화적 가치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돈이 엄청나게 벌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적 구조적 저성장 문제를 남북 경협을 통해서 풀 수 있겠더라는 저 실체적 진실만 다들 안다라면은 국민들이 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인데 비핵화의 과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재개 정상화해야 되겠네라는 여론들만 압도적으로 올라온다라면은 그것을 가지고 미국도 내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적지 않은 국민 특히 그 7529번님 같은 경우도 돈 퍼주는 거 왜 못해서 안달인지 참 답답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런 인식이 이제 거짓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이 공단의 제대로 가치가 뭐냐면은 국민들은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퍼주는 줄 알아요. 팩트와 진실은 뭐냐. 평화 번영의 상징인데 우리가 압도적으로 부가가치를 20배, 30배를 퍼오는 곳이에요. 국민들은 기존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공단이 퍼주는 곳이야 퍼주는 곳이야 잘못된 정보를 왜곡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대로 공단의 실질적 가치 우리가 퍼오는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은 반대하지 않겠죠. 그 실질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6월에 다음 달에 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브래드 셔먼 위원장이 개최하는 개성공단 설명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요? 저하고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 분들하고 같이 6월 11일 미 연방 하원 의원 앞에 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설명회 요청이 있어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연방 하원 입장에서 향후의 비핵화의 과정 속에서
남북관계 내지는 북미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개성공단이 쟁점입니다. 예, 예. 그들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공단에 대한 기본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와서 직접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달라 네. 해서 가게 됩니다. 예. 가서 미국의 여러 많은 여론들을 좀 보고 공단의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들을 제대로 이야기함으로써 네. 공단 재개의 긍정적 여론들을 좀 만들고자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과 대북 지원에 대해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식량 네. 지원을 하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네. 거기에서부터 많이 좀 얼그러졌죠. 네. 사실은 9.19 평양선은 최고의 정점까지 갔다가 이후에 네. 어떻게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나름 많은 성과들이 나올 거라고 미국 측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그 합의 불발이 네. 교착 국면을 가게 되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한테 이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냐. 예. 이건 우리가 좀 분명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9.19 평양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 굉장히 많은 남북 간의 당사자 합의가 많은데 네네. 그것을 실질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 예. 우리가 9.19 평양선언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만 잘 되면 예. 모든 게 풀릴 텐데 예. 라고 좀 소극적 상황인식에 근거해서 남북관계의 현안 사업들을 2차 북미 정상 뒤쪽으로 다 좀 밀었었어요. 아, 예, 예. 거의 좀 남북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류협력 사업들을 좀 못 펼쳤습니다.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 잘 되면 다 될 텐데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뭐 이런 네. 인식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와중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도 미국 문제이지만은 그 5개월의 적극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볼멘 소리 정도의 비판이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여하간 간에 현재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 그것이 어떤 사안이든 남북관계 다시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교류협력 사업들을 인도 지원이든 함께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민족적 대사인 만큼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네. 끈질기게 한번 해나가야 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평화니까요. 예, 그것이 평화니까요. 네, 김진양 이사장님 평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가슴속에 박아놓고 지우지 않는 게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고 평화는 통일이다. 네, 평화가 경제입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김진양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작업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한 곳이 있는데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감곡 부근에서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쪽 감곡 일대로도 작업 여파를 받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판교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 그리고 신갈에서 수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광암 터널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 계양에서 송내,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과 시흥에서 김포까지 11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 일대에서 밀리고 있고요. 매송에서 용담 터널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양방향 금천 일대로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투박,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 정복. 네, 지금은 없어진 그 예전에 참고서 브랜드.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한 번도 정복해보진 못했다. 끝까지 정복해본 적 있어요? 저는 그거? 표준모로 했습니다. 아, 저는 그 완전 해법을 안 돼요. 제시한다는 그거. 저한테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혹시 어떤 걸로? 교과서로만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이 지경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 박병률 기자가 굉장히 훈훈한 덕담을 하나 건네줬어요. 김용민 씨한테. 네. 해주세요. 아까 했던 얘기. 네. 살 좀 빠지셨습니까? 아, 저희 살이 네. 약보합세입니다. 약보합세. 약보합세예요. 예. 아, 다시 또 폭등할 날이 올 겁니다. 예. 자, 교과서 공부해가지고 이 지경 됐다는 건 농담이었고, 교과서로 공부한 분들만 그 수능 만점 받고 그러잖아요. 전국 수석은 다 교과서로만 공부해요. 다른 거 보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걸 봐서 그 수능 만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자, 여러분, 뭐 저희들 조금입니다. 조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궁금하신 분들, 모두의 경제에 문의해 주세요.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아, 요즘에 그 렌트카를 기반으로 한 네. 차량 공유 서비스 뭐 화제가 됐으니까 브랜드 이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타다. 이 타다와 지금 택시업계가 아주 매섭게 싸우고 있어요. 예, 연일 택시업계의 타다 퇴출 집회가 계속된 가운데 타다의 가입자가 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타다가 승승장구하는 이유 그리고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 양쪽의 입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두 분은 뭐 그 타다 서비스 이용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 네. 여성분들이 또 많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밤에. 그게 이제 그 좀 등록이 어쨌든 돼 있고 네. 경로가 내비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상대적으로 약간 좀 쾌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 네. 저기 뭐 다 깔끔하게 치워놓고 그리고 기사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뭐 클래식 음악을 튼다고 하대요. 그 KBS 항상 틀어놓습니다. 아, KBS. 그 아, 그 우리 클래식 클래식 채널. FM. 네, 그거를 항상 틀어놓고 93.1MHz. 그렇죠. 10kW로 관악산에서 쏩니다. 항상 예. 그걸 들릴 듯 말 듯 틀어놓고 그 차 내의 어떤 향기 뭐 이런 것도 관리를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우리 KBS 1FM. 네. 예, 클래식 FM. 그러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KBS에다가. 그건 사장님들끼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서비스가 지금 택시업계에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고 또 어떤 기사님은 또 아이고 참 안타까운 비극적 선택을 하셨고 말이죠. 택시업계에서는 기사님들은 또 불법이다 타다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불법이 맞습니까? 일단 뭐 지금 관련 법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 번도 우리가 이용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무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뭐랄까 일단 법적인 공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이제 네거티브로 보느냐 포지티브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만약 이걸 다 또 불법이라고 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불법이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다 불법이다. 이게 또 이상한 거죠. 사실 법은 최소한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렌트카처럼 빌리는데 기사가 딸려오는 서비스다.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현행법상 렌터카를 사용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권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유권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의미, 취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택시업계의 여기 주장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옳고 때로는 또 저쪽이 옳고 이런 상황이군요.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현행법 위반 소지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타다란 서비스의 구조가 타다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나 아니면 여기 운행하시는 기사님들하고 직접 관계가 아니고요. 그 아래 한 10여 개 정도 되는 용역 회사가 있어요. 타다로부터 렌터카를 빌려오는 회사가 있고 그걸 빌려서 기사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회사 그리고
배차를 해주는 회사 등등 이게 다 역할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엄밀하게 볼 때 법적으로는 타다라는 회사하고 이 차와 기사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는 렌터카 서비스만 하는 것으로 법률상으로 엄밀히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타다 요금이 택시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타다를 찾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그 여성 이용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적으로 어떤 환경이 좀 관리가 매뉴얼대로 된다. 그리고 길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이쪽 길을 가기를 원해도 왕왕 이제 이 승강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사님이 선호하는 노선이 있고 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택시에 둘만 타고 있는 경우에 소심한 여성 승객이 본인의 의사를 관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되게 좋은 기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왕왕 겪게 되는 불편하고 불쾌한 이런 경험들이 이제 타다에는 매뉴얼 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게 이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환경이 깔끔하고 차가 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쾌적하다는 점 절대 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내비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인 이유가 뭐냐면 타다 기사님들은 운행 횟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시급이 정해져 있어요. 시급이 정해져 있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단위 시간에 많은 영업을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지일 님이 지금 문자를 보내셨는데 타다가 영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택시 파업 때 그 여의도에서 집회를 크게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오니까 기사님들이 환호를 하더라. 이런 글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규제 개혁 아닙니까? 그 한 번씩 이제 택시를 타보면 물론 이제 택시 기사님들마다 좀 다른 분입니다만 다릅니다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안 하느냐? 왜 복지를 강화하느냐? 왜 돈을 막 퍼서느냐? 막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규제 완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 약자 입장에서는 경쟁에 더 노출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또 지지했던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규제 완화를 얘기할 때 남의 얘기하기 쉽죠. 왜 그 규제를 계속 뭐 강화해 다 풀어 하지만 나의 문제가 됐을 때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규제 완화에는 항상 복지라든가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됐을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 내 얘기가 되면 완전히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2092번 쓰시는 분 일반 회사에서 렌트카 빌릴 때 기사가 딸려가는 게 있죠. 그러나 그 차로 유상 운송하지 못합니다. 바이어 픽업할 때 이용합니다. 타다는 불법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법률 정비를 해서 혹은 유권 해석을 해서 지금 불법이다 무법이다 이 논란을 빨리 좀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논란을 또 뒤집어 써야 되는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타다를 인정을 해야 합법화를 시키고 이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타다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합법화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불법을 해서 이제 끊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없애졌을 때 이 사실은 공유 산업 이런 소위 말하는 OTO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는 산업 이게 어쨌든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는데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과연 정부가 끊을 수 있느냐. 우리만 안 할 뿐이지 이미 지금 외국에 나가보시면 우버라든가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이거 안 하고 갈라파고스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혁신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같이 겹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소카의 이재용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이재용 대표 주장을 보면 전국 택시 매출의 1%도 안 되는 타다다. 서울 택시 매출의 2%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현재로서 통계상으로는 맞는데요. 이 앞으로는 택시 모르죠. 업계 분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에는 분명히 저는 이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서비스가 굉장히 미미한데도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건 뒤집어서 얘기해서 이 타다라는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꽤 있다는 부분을 내심 인정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이재용 소카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현황만 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개인 택시 업계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어젠가요 보면 20, 30대가 택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는데 네네. 이건 택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대의 소위 말하는 일종의 어떤 문화 소비하는 이게 지금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면하는 거 싫어하고요. 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원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저희 같은 이제 아재 세대는 이미 적응이 됐습니다만 20대나 30대들한테는 이제 올드한 서비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타다가 됐든 우버가 됐든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이기려고 하면 새로운 세대에 맞는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타다가 돌아와 버리면 사실 택시 업계가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택시 tas는데 계속 뭐 말을 걸으신다든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걸 택시 업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아까 그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앞으로 풀렸을 때 과연 대결이 되겠느냐 어렵다라는 거죠. 8144번 쓰시는 분 인천의 화물기사입니다. 타다 문제입니다. 화물도 원콜이라는 애플리케이션 회사에서 운행 중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화물기사들은 화물운송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영업용 넘버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에 운행하는데 불법 자가용 화물도 큰 문제인데 원콜 화물까지 운행하니 국토교통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비전이 없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이런 참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군요. 지금 이게 기술이 발달되면서 대부분은 이제 라이센스 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라이센스를 한번 따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았는데 이미 직장도 평생 직장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도 일단 진입 장벽을 부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이게 철퇴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산업만 지켜주고 막아주기가 점점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정부가 어떤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가 이 초고령 기사를 줄이면서 이 개인 택시 업계를 좀 달래면서 공유 경제 쪽을 키워보겠다라는 선언적인 이야기는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 공유 경제가 바로 이제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네네. 혹여 정부가 이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정부가 사실 지금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플랫폼 경쟁은 필연적이다 이런 입장과 고령의 택시기사 생존권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 공유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뭐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데 도입하는 것이 이를 막연히 부정하는 것은 그냥 뭐 그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논의에서 안타까운 게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신구 산업이 대결하고 있지만 결국은 신산업 쪽에 손을 들지 구산업에 머물러 있을지는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신구 산업이 싸울 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데에 주력할 일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산업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신산업이 아예 태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예컨대 이런 거죠.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새로운 레시피와 남다른 서비스로 손님을 좀 몰아가는 김밥집이 길 건너에 문을 열었다. 그러면 우리 집이 장사 안 되니까 저 김밥집을 문 닫게 하라. 이런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너희 못지않은 레시피를 개발하겠다. 이게 생산적인 대응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 말이죠. 팟캐스트를 없애라. 다 문 닫게 해라. 이런다면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택시는 여전히 그 서민과 약자의 생계 수단이면서 또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연히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규제가 아니라 동반 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MC 김용민 씨 팟캐스트와 지상파를 넘나들면서 이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운
주인공 아니겠어요? 발이 목숨이에요. 별 말씀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합니다. 예, 예. 네. 우리 저 2092번 쓰시는 분은 그 김밥집이 무면허라면 어떡하냐, 무허가라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 레시피에 그래서 그 레시피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갈라줘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사실 또 시스템 일정 부분 또 보완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아까 타다 서비스나 우버 얘기했지만 사실 타다나 우버는 면허증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택시 라이선스와 같은 그러한 어떤 라이선스는 없습니다만 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 뭐 친절한지 친절하지 않는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또 장치들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또 보완을 해줘 버리니까 이제 기존에 그럼 라이선스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또 이제 말고개 주인님도 그 김밥집 비유하셨는데 골목 식당 지금 대형 기업들이 프랜차이즈 내면서 흡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의 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네, 뭐 근데 현재 상황은 그게 뒤집혀 있죠. 기존의 산업이 큰 프랜차이즈고요. 이 새로운 산업이 말하자면 새로운 스타트업의 일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카님은 더 비싼 걸 소비자가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 택시 기사님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또 남기시기도 했고, 아이고 이건 뭐 진짜 완전히 양쪽으로 확 갈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여튼 뭐 어느 정도는 결국은 뭐 이렇게 정부의 그 소위 말하는 사회 안전망이 안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저는 해결하기 힘들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내가 택시 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진 않는 거죠. 내 목숨까지 내가면서 싸우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사회 안전망은 돼 있지 않고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는 해야 되고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너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 절대로 안 죽죠. 0617번 쓰시는 분은 방금 제가 소개한 문자에 대한 반박인 것 같은데요. 선택은 소비자가 한다는 말은 대기업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이런 또 반론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정부가 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택시 기사님들의 그런 고충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또 공유경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담은 그런 해법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KDI가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담긴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 보고서 해석이 잘못됐다. 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자 결국 이제 재정 확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그 견해에 있어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저 KBS 김경래 최강 시사에 나온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는 여력이 있다. 재정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 텐데 박연미 기자님.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프레임이 섞여 있어서 좀 헷갈리는 건데 지금 재정 확대가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재고의 여지 없이 필요합니다.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것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재정을 계속 확대해가는 정책이 결국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 수 있느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요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구조이지 필요하고 부담은 하나도 안 된다거나 필요도 없고 부담을 줄 필요도 없다. 이거는 둘 양쪽 다 완전히 틀린 얘기 같고요. KDI 보고서의 내용은 이거예요. KDI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정부가 전략을 수립할 때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곳이어서 대체적으로 정부하고 입장이 비슷한데 여기에 또 그래서 사실은 지표를 또 왜곡한다는 지적도 많이 근데 들어왔어요.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단기 재정 투입으로는 구조적인 저성장세를 탈출하기 어렵다. 이 내용인데 이게 정부의 입장하고 배치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단기간의 투입으로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PT 3번 갔다고 복근 생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근을 만들려면 PT를 되게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식이요법도 하세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부의 설명은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의 설명은 이거죠. 일단
규칙적으로 PT를 장기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 구조를 바꾸겠다, 복근을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완전히 틀리진 않은 것이 먹고 살기 힘든데 PT에 갖다 줄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까지 PT를 해야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KDI의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오해가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요. KDI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 짧은 기간에 투여했다고 당장 효과가 날 것 같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끈질기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냥 사실 원칙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사실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KDI 이 보고서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확장적 재정 기조에 찬성하는 쪽이세요? 아니면 좀 유보적인 입장이세요? 그나마 뭐 사람마다 사실은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펀드를 돈을 넣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예. 하는 분도 있고요. 예. 나는 싫어. 나는 무조건 예금 그냥 금리 그거라도 먹고 안정적으로 하겠어. 네. 그런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두 사람 말 중에 누구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뭐 GDP 대비 40%도 안 되는 국가 채무를 보고 적다라고 하는 것도 정답인 거고요. 앞으로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하나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문제가 먼저 하나가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복지를 보는 좀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 철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정부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먼저 선행해야 돼야 되는데 이 합의가 없이 진보면 진보, 보수는 보수대로 지금 각기 다른 얘기를 하고 지금 서로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적극적 재정 투입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지금 그래도 국가 예산이 한 500조가 넘어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또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경제 규모.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우리나라 GDP 사상 최고. 이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 1.8%도 성장을 하면 사상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장률로 따지면 1.8% 5년 만에 최소 씁니다만 GDP로만 보면 역대 최고로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절대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로 봤을 때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의 경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김용민 라이브 소개편을 맞아서 모두의 경제 우리 두 분 박 기자님 두 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가 어립니다.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히 저희가 어떻게 박 기자님 두 분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두 분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